독일의 마틴 니밀러 목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지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다음에는 유태인들을 잡아갔지만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악마에게도 법의 혜택을 줘야 한다. 성인으로까지 추앙받는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모어의 말입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죽음으로 지켜낸 분입니다. 이 대법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희곡 사계절의 사나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서라면 법쯤은 베어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던 사위에게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해안에서 해안까지 법이 빽빽하게 심어진 숲과 같네. 자네가 악마를 잡겠다고 그 법을 모조리 베어버린다면 악마가 방향을 돌려 자네에게 달려들 때 자네는 도대체 무엇 뒤에 숨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악마에게 법의 혜택을 주겠네.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세훈의 시장직은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는 이 판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모어의 법치라는 숲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대한민국에서 모조리 베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을 향한 자유우파 진영의 불신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유우파 시민들은 이재명과 반국가 세력에게 서울시를 넘기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데 동의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미움은 사실 근거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 좌파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한 민변 출신이면서도 2000년 이회창 총재의 영입을 받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나침반 내지 공격의 방향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좌파가 아니라 우파를,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향하곤 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 끝에 서울시장직을 도박판에 판돈 던지듯이 그렇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이 같은 어설픈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좌파 정치인 박원순 10년의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 하에서 서울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사회 분야에 1조 원의 돈을 지출한 시민단체형 다단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꽁꽁 묶였고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배경이 됐는지는 우리 모두가 몸으로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의 오세훈은 어떻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터지자 올림픽공원에는 2030 청년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오세훈은 6만 표 차이인데 무슨 재선거냐며 이런 지하에 재선거를 일축했습니다. 그 성난 민심의 한복판에서 오 시장이 당선 뒤에 보인 행보는 광장의 청년들을 보듬기는커녕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었습니다. 전륜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윤 어게인 유튜버들과의 단절과 인적 쇄신으로 장동혁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좌파의 산토끼를 잡겠다면서 집안에 있는 우파 집도끼들을 몽둥이로 내쫓는 정치. 자유우파 국민은 그렇게 또 한 번 오세훈에 의해서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를 개밥의 도토리 취급하고 심지어 우파에 기생하는 좌파 아니냐는 험한 말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이러한 표현이 온당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냐 고운 사람이냐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가 공정했느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둘째, 이번 판결은 명태균의 오락가락 흔들리는 진술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재판부는 2021년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자기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유죄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번 가운데 유죄는 5번입니다. 절반은 무너진 공소였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던 상황이라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 명태균의 연락처를 먼저 물었다는 정황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기와 정황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는데 혹시 동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재판부가 누구 편인지, 알아서 긴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법하지 않습니까? 오 시장은 선거 직후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근거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유죄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자, 정리해봅시다. 명태균의 진술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증거는 간접적인 것뿐이고 공소는 10건 중 5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당선 무효형이라는 결론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재판부의 확신 아닙니까? 형사재판의 대원칙, 즉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는 엿이라도 바꿔먹은 것입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 원칙의 법원은 도대체 어디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까? 셋째, 결과가 무거울수록 증명은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의 상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기준의 10배인 1000만원입니다. 확정되는 순간 오선 시장이 물러나야 하고 1000만 도시의 살림이 멈춰섭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후원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유독 오 시장에게만 당선 무효 기준의 10배가 얹혀졌습니다. 형량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통째로 뒤집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판결 정도가 되려면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증거가 탄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의 수준입니까? 어떻게 이재명 정권이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리도 급격히 사법부가 그리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까? 넷째, 더 심각한 것은 저울 자체가 기울었다는 국민적 인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이재명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서 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한쪽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기약 없이 서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야당 소속 시장이 재선 한 달여 만에 당선 무효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라 밖에서도 뉴스가 됐습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은 벌금 1천만원을 6,760달러로 환산해가면서 재선 직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서울시장을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이 판결이 2027년 대선 구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는 판사, 토마스 모 같은 판사가 있어서 이 사건이 그에게 배정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법의 저울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기운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판결이 아니라 사법부 그 자체가 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원이 그 당선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어쩌면 지금 재판대에 오른 것은 오세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다섯째,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운 사람의 권리가 곧 나의 권리입니다. 독일의 마틴 니밀러 목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지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다음에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다음에는 유태인들을 잡아갔지만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오세훈이 미워서 이 판결에 박수를 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속이 시원하다, 잘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 칼 끝이 다음에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오늘은 미운 정치인이지만 내일은 장동혁이 될 수도 있고 모레는 이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치는 좋은 사람, 예쁜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닙니다. 미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몽테스큐에는 재판하는 권력이 다른 권력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시민의 자유는 끝난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의 논평은 오세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세훈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의 권리가 곧 나의 권리고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한 사람에게 적용된 불공정한 잣대를 침묵으로 넘기면 그 잣대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찾아갑니다. 진술이 흔들려도 유죄가 되고 절반이 무너진 공소로도 시정직이 날아가고 그가 어느 진영에 섰느냐에 따라 저울이 기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미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세훈이 미워도 법치는 지켜줘야 합니다. 악마에게도 법의 혜택을 주겠다던 토마스 모어의 그 숲, 해안에서 해안까지 빽빽하게 심어진 법의 숲을 지켜야 합니다. 그 숲이 베어진 벌판 위에서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숲의 첫 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